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많은 전사들이 쓰러진 격렬한 전투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대의 로봇 전사만이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끝내기 위해 최강의 공격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검이 부딪히려는 순간 장면은 갑자기 450년 후 현대 학교로 바뀌고 유키라는 여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교무실에 있습니다. 유키의 어머니와 선생님은 유키의 진로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유키는 지원서에 화성에 가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고 싶다고 50점 적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유키의 성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별자리로 진로를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유키의 어머니는 늘 딸의 결정을 지지하며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키의 엄마가 출근해야 해서 말다툼이 중단되자 엄마는 휴대폰을 두고 갑니다. 유키와 단짝 친구 미카는 엄마의 휴대폰을 돌려드리려고 엄마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키의 엄마는 UN이라는 유명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키와 미카가 옥상에 도착했을 때 유키의 엄마는 이미 연구소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두 친구는 연구소로 가서 휴대폰을 돌려주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진로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소피라는 두 학년 아래 후배를 만납니다. 유키의 포부를 듣고 소피는 유키를 비웃으며 성적이 저렇게 나쁜데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만 들어도 화가 나는데 유키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말을 한 후 소피는 UN 연구센터로 출근합니다. 유키는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려 하지만 소피는 운전사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하고 유키를 두고 떠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유키와 미카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유키 어머니가 만든 여러 종류의 로봇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져 미카는 아버지를 찾고 유키는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돌려줍니다. 시간이 남은 것을 보고 유키는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이곳에서는 60년 전 유키의 학교에 떨어졌다는 이상한 검은 정육면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와 함께 로봇도 있었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흑인 연구원은 이 정육면체가 로봇이라기보다는 악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유키의 아버지가 악마와 신화적 현상 연구 전문가인데 8년 전부터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논의하는 동안 갑자기 밖에서 4개의 광선이 날아가고 또 다른 물체가 UN 센터 근처에 떨어집니다. 곧이어 거대한 로봇이 나타나고 많은 소형 로봇들이 센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급히 대피하면서 상황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유키의 어머니는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2대의 로봇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검은 정육면체가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유키가 그것에 손을 대자 정육면체가 열리면서 그 안에서 의식을 잃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남자는 깨어나 자신을 타카사다라고 소개하며 유키를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흑인 연구원을 보자마자 즉시 칼을 꺼내 들고 그가 악마라고 생각하며 공격한다. 밖에서는 두 로봇과 적들 간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두 로봇은 훌륭한 협동으로 적들을 빠르게 처치한다. 안에서는 토키가 센터에 침입한 로봇과 마주한다. 그는 이제 막 깨어나 아직 약하지만 싸워서 결국 그 로봇을 처치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력을 모두 소진해 즉시 기절한다. 그 후 이동부대가 도착하여 상황을 통제한다. 이 지역의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으며 이곳이 공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로봇들이 나타나 다른 장소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그 목적은 아직 알 수 없다. 기지로 돌아온 토키는 특수 구금시설로 이송된다. 유키의 어머니는 토키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조사하지만 그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 후 그녀는 동료들과 최근 사건에 대해 논의하러 가고 유키는 혼자 토키를 관찰합니다. 유키는 토키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녀가 도착하자 어머니가 토키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만 갑자기 토키가 어머니를 제압하고 감방에서 탈출합니다. 탈출하면서 유키를 끌고 갑니다. 연구소는 토키를 잡기 위해 긴급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외딴 곳에 숨으려고 하고 여기서 토키는 유키가 자신이 보호하도록 임무받은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키가 토키에게 자신의 정체를 묻자 그는 자신은 공주를 보호하도록 임무받은 하급 병사라고만 대답합니다. 이때쯤 유키의 어머니는 그들을 포위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전의 정육면체가 때맞춰 도착하여 토키가 유키를 데리고 도망치게 하고 정육면체는 탈출을 돕는 차량으로 변신한다. 밖으로 도망치는 대신 토키는 본능적으로 지하로 향하기로 한다.
그들은 곧 다른 비활성 로봇들이 있는 지역에 도착한다. 토키는 이것이 블랙 로봇이며 자신이 주인이라고 밝힌다. 두 사람은 로봇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간다. 토키는 악마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 순간 노란 로봇도 그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리고 토키와 유키는 악마들을 향해 곧장 나아간다. 군대가 나타나 노란 악마를 막으려 했지만 투명한 갑옷에 막혀 무기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휘본부는 다른 로봇의 출현을 알리고 공격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 유키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검은 로봇이니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검은 로봇 안에서 유키는 아직 로봇 조종에 서툴러 토키가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서툴지만 유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으로 부분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토키는 고대 시대 사람이라 주변 세상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아 유키의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말이죠. 곧 그들은 악마를 만납니다. 토키는 공주는 없어졌지만 자신의 임무는 악마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투에 돌입하지만 악마는 지형을 이용해 계속해서 토키를 공격하며 어려움을 줍니다. 유키는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말을 떠올린다. 악마들이 사람들을 먹고 세상을 파괴할 것이다.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다른 4마리의 악마가 나타나고 극도로 폭발적인 침공을 준비한다. 토키는 작은 악마들을 쉽게 처치하지만 노란색 악마는 끊임없이 기습 공격을 해오며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된다. 하지만 유키의 기지 덕분에 그들은 상황을 역전시키고 악마에게 상처를 입힌다. 토키가 마무리를 지으려는 순간 고맨 암모니 화면이 나타나 악마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후 그는 한때 공주님의 궁전으로 여겨졌던 장소로 가지만 오래전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다. 토키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오직 악마를 처치하는 목표만이 남았다. 그는 유키를 인질로 삼기로 결심한다. 이 순간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토키에게 말하고 싶어한다. 어머니는 반복해서 토키에게 딸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때 언레스큐 팀의 스턴 폭탄이 도착해 유키를 구출하려 한다. 토키는 검은 로봇을 조종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붙잡힌다. 그들은 검은 로봇을 되돌릴 수 없어서 그곳에 연구시설을 세우기로 한다. 그 후 토키는 연구소에서 탈출하려고 계속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소피아를 만나고 그녀는 쉽게 그를 제압하지만 토키는 탈출하려고 그녀의 가슴을 더듬고 그 후 모바일 유닛에 의해 목에 칼날을 채운다. 이것은 토키의 3번째 탈출 실패 시도이다. 유키는 전투 후 지속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외출 중 유키는 마키를 다시 만나고 어머니 대신 여동생을 돌보는 삼촌과 함께 여동생 코하루도 그곳에 옵니다. 유키의 어머니와 이야기한 후 삼촌은 토키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토키가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고 삼촌과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삼촌은 그가 요괴와 싸우는 사무라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면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서로 협력하려면 서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대화 후 토키는 누군가 그를 신문하러 올 때 저항하는 태도를 점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토키가 호송되는 동안 그는 우연히 연구소 주변을 배회하는 유키의 여동생과 마주칩니다. 군인들은 어린 소녀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려 하지만 토키는 그들이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주저없이 두 군인을 쓰러뜨리고 도망칩니다. 유키의 언니는 토키를 따라가며 길을 인도합니다. 밖에서 그들이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 공격합니다. 토키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은 맞기만 합니다. 유키는 언니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자 급히 실종 아동센터로 가서 공지를 합니다. 이때 토키는 유키에게 언니가 악마에게 잡혔으며 이제 그녀를 구하기 위해 유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들은 목소리 신호를 따라 빠르게 소녀를 찾으러 나섭니다. 이때 군인들이 도망친 토키를 잡으러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 다시 나타난 정육면체가 둘을 빨아들입니다. 유키는 재빨리 코하루의 위치를 추적하고 따라잡자마자 토키는 곧바로 뛰어내려 싸웁니다. 하지만 450년의 세월을 견딘 검은 낡아 버렸고 악기는 단 한 방에 검을 두 동강 냅니다. 그때 토키를 지원하는 병사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악기를 처치하고 코하루를 구출합니다. 토키는 바위에 새겨진 상처가 자신이 싸우면서 남긴 흔적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시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후 삼촌이 다시 토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토키는 이제 공주님도 지켜야 할 사람도 없으니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삼촌은 토키에게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해요. 어쩌면 자신의 목적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고는 토키가 매우 배고픈 것 같다며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해요.
삼촌은 토키를 집으로 데려와 모두와 함께 살게 하고 환영의 의미로 함께 식사를 해요. 오늘 유키는 카레를 만들었어요. 토키는 카레를 보고 똥이라고 생각하며 완강하게 먹기를 거부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먹어보기로 해요. 그러고 먹으면 불평할 수 없어요. 유키가 카레에 고추를 넣는 걸 보니 얼굴이 매워서 빨개져도 최대한 많이 넣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토키는 카레를 다 먹어요. 유키 어머니 쪽에서는 세계 정세를 관찰하고 있어요. 노란 로봇 외에도 세계 곳곳에 5대가 더 남아있어요. 모두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검은 로봇은 아직 아무 조종사도 조종하지 못했어요. 다시 유키에게로 돌아와서 토키는 모든 것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코하루가 그를 위해 TV를 켜줬고 그는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TV를 보던 중 토키는 옆방에서 소리가 나서 서둘러 가봅니다. 그것은 유키의 애완동물 코로가 진공 청소기에 올라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토키는 그것이 로봇을 조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따라가지만 족제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더러워진 토키는 목욕하기로 합니다. 이때 삼촌이 옷을 가져다주며 속을 입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아래층에서는 유키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토키가 도망칠 기색을 보이면 목줄을 사용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토키가 목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유키는 그를 확인하러 간다. 그는 막 목욕을 끝낸 상태지만 유키는 그가 속옷을 입지 않은 걸 본다. 토키는 자랑스럽게 유키가 좋아하는 수건을 대신 사용했다고 보여주고 유키는 부끄러워하며 도망친다. 다음날 훈련 중 토키는 과거의 전투와 공주님의 떠남을 여전히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침 식사 중 삼촌은 유키에게 토키를 시내 투어에 데려가고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부탁한다. 유키는 거절할 수 없어서 동의한다. 둘이 나가자 2명의 요원이 뒤를 따르며 아무 일이 없도록 지킨다. 그리고 그들은 쇼핑 지구에 도착한다. 토키는 여전히 세상의 변화에 놀라워하고 있다. 물건을 사러 가는 길에 유키는 검은 로봇과 싸웠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언론에 발각된다. 그들은 검은 로봇에 대해 질문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유키는 불편함을 느껴 자리를 뜨고 싶어한다. 하지만 기자는 계속해서 답변을 강요하며 토키가 개입해야만 한다. 그 후 그들은 떠난다. 기자는 여전히 따라오려 하지만 2명의 요원에게 붙잡힌다. 그러자 토키는 유키에게 아버지와 악마 연구에 대해 질문한다. 유키는 8년 전 아버지가 악마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 직접 찾아 나서다가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그 당시 유키는 학교에서도 거짓말쟁이로 여겨졌다. 토키는 악마와 늘 싸워왔기에 악마의 실존을 믿는다. 그날 저녁 유키는 아버지의 연구실에 가서 토키에게 자신의 수첩을 건넸다. 토키는 자신이 450년 전 전투의 유일한 생존자임을 알게 된다. 악마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가 적힌 사진이 함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유키의 반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 오는데 바로 토키였다. 40시간 전 연구소로 돌아가 보면 유키와 토키는 군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는데 유키는 조종사가 될 예정이며 오직 유키와 토키만이 검은 로봇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신경계는 검은 로봇과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시적으로 유키는 소위 중위로 예비 군인으로 임명될 것이다. 토키는 유키의 아버지가 본 악마의 얼굴을 스케치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다른 조종사들, 톰 데위, 메이 중이, 소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시를 만나러 간다. 학교로 돌아온 토키는 여전히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아직 셋세대 청소년들의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유키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구글에 검색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토키가 필요한 역사적 지식이 부족하다. 이 시점에서 한 선생님이 도서관에 가서 더 배우자고 제안한다. 이곳은 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학교의 자랑이며 토키는 이곳에서 모든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시간이 좀 지나 배우면서 토키는 사무라이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같지만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마리나입니다. 보건 선생님이십니다. 토키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보건실로 와서 선생님을 찾으면 됩니다. 이때 소피가 토키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토키에게 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토키는 와시바 일족의 미완성된 목표, 다시 말해 복수를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들은 소피는 인류 최고의 자산인 흑색 로봇이 그런 하찮은 일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표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떠납니다. 그동안 흑색 로봇은 군에 의해 연구센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부 중이던 유키는 긴급 알림을 받습니다. 악마들이 다시 나타났기에 토시가 소피와 함께 유키를 데리러 왔습니다.
토키는 토시와 함께 가지 않고 자신의 큐브를 이용해 유키를 데려갑니다. 유키를 짝사랑하는 종급생도 유키를 따라 차를 몰고 갑니다. 이때 통제 지역에 세 줄기의 빛이 떨어집니다. 팔을 수리한 노란 로봇입니다. 토키와 유키도 검은 로봇에 도착하여 활성화시킵니다. 군대가 이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토키도 곧 도착하여 맞서 싸우고 양측은 전투에 돌입합니다. 이 로봇들은 토키를 포위하며 매우 더럽게 싸웁니다. 그가 노란 로봇을 공격할 때마다 다른 로봇들이 뒤에서 공격하여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지 그가 반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악마들에게 심하게 얻어맞습니다. 둘 다 제압당하고 조종석에 곧바로 찔리지만 다행히도 찌르는 것이 아무도 맞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검은 로봇 모두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지원군도 도착했지만 노란 로봇은 여전히 버팁니다. 그래서 모두 흩어져 각각 상대하며 토키는 노란 로봇과 1대1 대결을 펼칠 기회를 얻습니다. 소피 일행은 두 마리의 작은 악마를 제압했고 이제 토키만 남았습니다. 그는 노란 로봇의 남은 팔을 베어내지만 자신의 검도 잃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전하여 로봇의 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때 로봇 안에서 한 인간이 나타납니다. 그는 에페돌그 국경개혁관 히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토키가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로봇의 자폭장치를 작동시킨다. 토키는 즉시 문제를 인지하고 재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온다. 폭발이 일어나고 한 지역이 날아간다. 이때 유키의 두 친구도 그곳에 있었고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유키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로그아웃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반면 토키는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변장한 악마라고 생각한다. 전장에서는 죽이거나 죽거나 두 가지 선택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유키는 여전히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유키의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녀는 한때 친구들에게 아버지의 악마에 대한 거짓말 때문에 조롱을 받았다. 속상한 마음에 그녀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악마들과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떠났다. 그 후 유키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유키와 토키는 회의를 위해 연구소로 갔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술렁이고 있으며 일부는 소통을 원하고 다른 일부는 소위 악마들과 싸우기를 원한다. 게다가 일본이 하나를 물리쳤다. 51구역을 파괴한 후 네바다 사막에 떨어진 또 다른 하나는 기능을 정지했다. 다른 악마들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러시아가 핵폭탄으로 무찔렀지만 모함에 구출되어 노란색 악마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번이 450년 만에 악마들이 다시 온 두 번째입니다. 토키는 검은 로봇이 공주가 악마들에게서 훔친 것이라고 밝혔고 그들의 목적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계속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토키와 유키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일본은 악마들에게 쉽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도 않고 눈앞에서 누군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고 유키의 싸움 불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유키와 토키는 학교로 돌아왔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유키의 활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친구의 친구가 와서 싸움을 촬영하려다가 다른 두 친구가 실종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유키에게 그들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그 두 친구의 부모님이 그를 막고 아이들의 출발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소피가 유키를 격려하러 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두 친구의 실종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어서 마리나 선생님이 대타로 수업을 하러 왔습니다. 수영 수업 시간에 토키는 여전히 유키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토키의 어려움을 본 마리나 선생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토키는 여자와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유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이 유키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 말을 들은 마리나 선생님은 토키가 사랑에 빠졌고 고백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수업 후 토키와 유키는 함께 쇼핑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유키는 그가 왜 복수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물었다. 토키는 그것이 자신이 가진 전부이며 복수를 완수한 후 공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을 들은 유키는 검은 로봇을 조종하는 것에 더욱 망설이게 되었다. 조종하다가 토키가 죽게 된다면 그녀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그 후 두 사람 모두 돌아왔습니다. 코헤루는 문제를 알아채고 토키가 유키와 화해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온라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태블릿을 주었습니다. 한편 우주에서는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돌을 찾고 있었고 떠나기 전에 평화와 번영의 에페돌그를 외쳤습니다. 그 후 그들은 전 세계 195개 언어로 지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에 나타난 검은 로봇을 돌려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령관은 즉시 유키의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 유키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자신이 겪은 일을 이해하지 않고 항상 자신만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다. 아버지 때문에 유키는 모두에게 고립되었다. 유키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다. 유키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 유키를 때렸고 그로 인해 유키는 더욱 실망하며 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급히 연구소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날 아침 유키는 집을 떠났다. 현재의 검은 로봇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며 그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검은 로봇은 주변 물질을 흡수하여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전 전투에서 토키에 부러진 검이 재생된 것과 유사합니다. 검은 로봇의 자가 치유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보여 모두를 놀라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유키 어머니 쪽에선 정치적 상황이 긴장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검은 로봇의 반환에 동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악마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들의 동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은 모든 노력을 연구센터 보호에 집중하고 비상시 사령관이 검은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하루가 전화하여 유키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을 위해 요리해줄 사람이 없어서 매우 배고프다며 걱정을 표합니다. 토키는 즉시 주변을 수색하지만 유키가 두고 간 휴대폰만 발견합니다. 사실 유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마키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마키는 유키를 걱정하며 검은 로봇을 조종하여 세상을 위해 싸우고 지키는 것을 다시 고려해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여전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검은 로봇을 조종하고 싶지 않고 그런 위험에 다시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유키의 어머니는 담임 선생님께 전화하여 딸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다른 문제로 매우 바빠서 최대한 도와주겠다고만 약속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반 아이들이 모두 특이한 사정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2명의 실종 학생 사건이 언급된 것처럼 다행히도 그들은 무사히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토키도 유키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유키의 삼촌은 유키가 배가 고파지면 저절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모두에게 진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코하루는 토키에게 유키와 화해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읽은 후 토키는 유키와 이야기하기를 바라며 학교에 가려고 준비합니다. 모두가 떠난 후 유키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에서 방금 돌아온 두 친구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교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유키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키는 유키에 대해 묻기 위해 마키에게 찾아가지만 마키는 대답을 회피한다. 그때 소피는 유키가 검은 로봇 조종을 승낙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한다.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소피의 생각은 유키를 전투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다. 토키는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자리를 뜬다. 돌아가는 길에 토키는 시민으로부터 악마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는다. 경찰은 그저 곰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은 그런 뿔 달린 곰은 없다고 주장한다. 지휘본부에서는 악마 출현에 대한 신고가 총 10건 접수된다. 사령관은 즉시 연구센터 주변의 조사를 강화하고 보안을 강화할 것을 명령합니다. 게다가 북미에서 온 로봇이 미확인 물체를 싣고 우주에 있는 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령관은 유키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마치 그녀가 계속 실종된 것처럼 지구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토키는 유키 아버지의 일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삼촌에게 묻고 유키가 구로아시 계곡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키는 토키와 함께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삼촌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토키는 즉시 이웃의 말을 빌려 그녀를 찾으러 갑니다. 전화 확인 후 두 친구는 유키의 위치를 알아내고 재빨리 그녀를 찾으러 나선다. 유키는 이제 수첩을 따라 와시바 성터인 구로아시 계곡으로 향한다. 수첩을 열심히 읽던 중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자 유키는 놀라 도망친다. 도망치던 유키는 악마가 공격하려는 순간 바위에 넘어진다. 위험한 순간 무언가 나타나 그녀 앞에서 악마를 처치한다. 한편 우주에서는 지휘관들이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중 한 명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지구로 내려가기로 결정한다. 정체불명의 인물과 몇몇 다른 존재들이 일본으로 곧장 뛰어든 후 상황은 극도로 긴장된다. 유키가 여전히 실종된 상태에서 소피와 톰은 그녀를 대신해 싸우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한편 유키는 낯선 곳에서 깨어나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중 그녀는 아버지의 수첩을 발견하는데 그 안에는 와시바 일족의 몰락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수첩에는 악마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기록했고 유키가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의 글을 읽던 유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나타나 그녀에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몽롱한 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키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기절했습니다. 한편 토키는 유키의 자취를 따라가려 했다. 그는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쫓았지만 결국 자취를 잃었다. 유키의 다른 두 친구도 이 지역에 와서 토키가 근처에 남겨둔 말을 발견했다. 그들이 확인하러 왔을 때 유키가 갑자기 깨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토키가 재빨리 도착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키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알려주었다. 얼마 후 유키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병력이 도착했고 토키는 다가오는 악마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이번에는 다른 누구도 죽지 않도록 토키는 혼자 싸우기로 결심했다. 걱정에 찬 유키는 토키를 붙잡고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떠난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 했다. 유키는 검은 로봇 조종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모두가 예의 바르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토키는 고개를 숙이고 유키의 도움을 간청했다. 마침내 유키는 승낙했고 두 사람은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편 유키를 짝사랑하는 친구는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토키를 능가하려고 결심했다. 슬퍼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는 말을 잃은 이유뿐이었다. 돌아온 토키와 유키는 옷을 갈아입고 검은 로봇에 탑승하여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다. 아직 많이 두려웠지만 유키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토키는 유키의 결단력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조종석에 올라타고 악마들과 맞서야 할 전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도 악마들은 계속해서 연합 공격을 시도했고 4개의 팔을 가진 초록색 악마는 토키와 유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임무는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악마들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발사대는 검은 로봇을 발사한 후 과부하 상태였다. 전투 중 토키는 억제당했고 우주선은 그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지휘관은 토키가 빨려들지 않도록 함대 미사일을 사용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일제히 쏟아진 미사일이 토키를 무사히 지상으로 귀환시켰다. 토키는 녹색 악마와의 전투를 계속했다. 악마들이 협공을 시도했지만 때마침 증원이 도착했다. 녹색 악마는 높이 뛰어올라 무차별적으로 내려치며 토키를 공경에 빠뜨렸다. 유키는 공격받은 검은 로봇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감지했지만 곧 대처 방안을 찾았다. 그녀의 계획은 녹색 악마를 인근 절벽 위로 유인하여 무게로 절벽을 무너뜨려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절벽이 무너지며 녹색 악마가 추락했고 토키는 재빨리 그것을 제거했다. 하지만 로봇 안에서 외계인이 나타났고 자폭 대신 항복을 선택했다. 외계인은 곧 조사를 위해 연구센터로 호송되었다. 그의 무기도 분석을 위해 가져왔고 과학자들은 그 재질이 토키의 무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와 그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철저한 검사 후 이 외계인은 목에 있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 신경 인터페이스, 이상한 장치가 있었다. 의사는 자세히 검사하기 위해 수술을 하고 싶어 했지만 사령관은 유엔이 신문을 위해 도착하려던 참이라 그를 막았다. 유엔 관계자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외계인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에페돌그의 제존 리코팀의 국경개혁가 포스나른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행성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의 임무는 문명이 있는 행성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지구가 복종하여 그들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포스나른이는 자신의 철학에 따르면 약자는 강자에게 복종해야 하며 이것이 에페돌그가 지구를 정복하려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토키는 포스나른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고 그가 알고 있지만 밝히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알아보기 위해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유키 또한 이전에 동굴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본 것을 점차 기억하면서 자신의 걱정을 했습니다. 한편 유키의 담임 선생님은 유키를 짝사랑하는 아카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카기는 자신감 있게 3가지 소원을 모두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카기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문으로 돌아가서 포스나르니는 검은 로봇을 되찾고 싶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옛 동료들의 남은 단서를 찾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50년 전 자신의 팀이 한번 지구에 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조인트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고로 분실되었고 이제 그 조각들을 모두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옛 동료들이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파괴되었고 그때 조인트들도 파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냐는 질문에 포스나르니는 대답을 거부했지만 검은 로봇의 소유주가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토키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토키와 유키는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포스나르니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토키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450년 전 하늘에서 많은 별똥별이 떨어졌던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운석 근처에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정은 공주 결혼식 날 그들이 공격해왔을 때였습니다. 공주는 사라졌고 토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악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목은 공주를 납치했고 토키는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았습니다. 그로 얼마 지나지 않아 와시바 가문의 요새가 무너졌다. 그 죽을 고비 후 토키는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공주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토키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은 손을 베어 피가 광장에 흐르게 하여 검은 로봇을 활성화시켰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어느 날 악마가 자폭하면서 폭발을 피할 수 없었다. 토키가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밖에서는 포스나르니가 수갑을 풀기 위해 자신의 손을 부러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갑옷을 찾기 위해 검은 남자들 무리에게 다가가 로봇을 호출했다. 지휘관은 즉시 소식을 받았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유키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뛰쳐나갔고 우연히 포스나르니와 마주쳐 그녀는 그의 인질이 되었다. 밖에서 포스나르니의 로봇이 검을 지휘센터로 던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대부분의 제어 장치를 마비시켰습니다. 토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구실로 달려가 자신의 검을 챙겨 유키를 구하러 뛰어갔습니다. 한편 로봇은 시설에 침입했고 톰과 소피는 즉시 달려나가 로봇과 맞섰습니다. 안에서 포스나르니는 유키를 검은 로봇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그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주저없이 죽였고 유키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이 검은 로봇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추지 않고 합쳐진 돌이 발굴된 곳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은 후 포스나르니는 유키를 검은 로봇으로 다시 데려가 그것을 작동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지휘실에서 상관은 유키를 안전하게 구출하고 포스나르니는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유엔 대표 2명은 포스나르니를 생포하여 신문하고자 했지만 상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즉각적인 공격을 명령했다. 검은 로봇 앞에서 포스나르니는 그것을 작동시키려면 2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유키와 토키의 연결을 끊어 유키와 새로운 계약을 맺기로 결심했다. 이때 토키가 도착했다. 포스나르니는 유키를 인질로 삼아 위협했지만 유키는 재빨리 그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토키는 즉시 포스나르니와 싸움에 뛰어들었다. 싸움 도중 포스나르니는 토키가 자신의 종족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직 포스나르니의 종족만이 어둠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키는 자신은 악마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포스나르니는 토키의 기억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싸움을 더 이상 길게 끌고 싶지 않아 토키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토키는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켜 포스나르니의 검을 빼앗고 제압했다. 그때 병사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포스나르니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깨닫고 유키를 함께 죽이려 했다. 하지만 토키는 즉시 행동하여 포스나르니를 죽이고 위협을 종식시켰다. 포스나르니를 죽인 후 토키는 인간과 유사한 존재를 죽인 것이 처음이라 매우 무서워하고 불안해했다. 유키는 그를 안아서 진정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도왔다. 밖에서는 포스나르니의 로봇도 그의 죽음과 동시에 작동을 멈췄고 상황은 완전히 제압되었다. 유엔 대표 2명은 포스나르니가 죽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일하게 기뻐하는 사람은 의사였으며 그는 포스나르니의 시체를 해부하여 그의 종족에 대해 더 알아가려 했습니다. 전투 후 토키는 포스나르니의 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토키의 삼촌과 유키의 두 형제는 그를 격려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의 걱정과 죄책감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다음 날 유키와 토키는 함께 키리와시 계곡으로 가서 이전에 유키를 도왔던 악마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빈 땅만을 발견했습니다. 전체 지역이 이동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비로운 지하방의 모든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주에서는 포스나르니가 임무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받은 에페돌그 팀의 지휘관이 자신과 부하들이 다음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특히 포스나르니의 실패를 목격한 후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지구에서는 여름이 왔고 학교들은 여름 방학을 시작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여전히 모든 학생들에게 마지막 학년이고 이번 여름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학업에 열중할 것을 당부했다. 선생님은 특히 유키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매우 낮은 성적 때문에 화성으로 가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녀의 성적은 토키가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보다 더 낮았다. 마키가 유키에게 여름 계획을 물었을 때 유키는 미래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종사 훈련 과정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잠시 후 모두 연구소에 모여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아카기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센터에서 일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톰의 훈련 아래 대부분은 시험을 쉽게 통과했지만 아카기와 유키만 뒤처졌습니다. 훈련 중 아카기는 다리뼈가 어긋나는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 후 유키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메이와 소피는 유키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메이는 유키의 몸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특별한 방법까지 사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른 사람들은 계속 훈련을 받았지만 유키와 토키는 토시의 지도 아래 하계 학교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토시는 조폭 같은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수업 후에는 사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소피는 쉽게 관역 중앙을 맞췄지만 유키는 눈을 감고 사방으로 마구잡이로 쏘았습니다. 토키는 총을 사용할 필요 없이 검으로 정확하게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혹독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유키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톰과 베이는 로봇의 수상 이동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로봇은 몇 걸음만 걷다가 가라앉았고 조종석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한편 유키는 미카가 방학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소피는 와이파이가 된다고 알려주었고 유키는 미카가 코스프레 축제에 참가하여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키는 이 축제가 전통 관습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념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많은 연습 끝에 유키는 점차 속도에 익숙해졌고 필요한 기술들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토키를 지켜본 후 유키의 어머니는 그의 발전과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억제 칼날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오후 유키는 토키에게 칼을 가져갔다. 반환하기 전에 유키는 이 카타나가 토키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확인 후 유키는 토키의 칼라도 제거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로봇이 침입해왔다. 이번에는 하나뿐이라서 토키와 다른 이들에 의해 빠르게 제압되었다. 하지만 이 로봇은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도망쳤다. 지휘센터는 이 종류의 로봇을 식별할 수 없었는데 그 로봇은 매우 뛰어난 위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 추적하고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학교에 돌아온 모두는 문화제 준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의 끝에 두 반 모두 연구소의 전투 로봇을 축제의 주제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획을 확정한 후 모두는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키, 토키, 소피는 축제 사회자를 찾기 위해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토론 실력에 자신감이 넘쳤기에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톰은 심지어 자신과 토론에서 이기는 사람은 바로 주먹으로 날려버리겠다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는 로봇의 물 위 걷기 기능 재점검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키는 흑인 남성들 무리에게 연설을 부탁했지만 그들도 매우 바빴다. 유키는 어머니께 부탁할까 생각했지만 부하 직원들조차 바쁜데 어머니께서 시간을 내실 리가 없었다. 결국 세 사람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토키와 유키는 음식을 사러 갔지만 담임 선생님에게 큐브를 가져가라는 요청을 받고 멈춰섰다.
유키 학교의 전투 로봇에 대한 강연 소식은 언론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상한 인물도 이 정보를 알게 되었다. 문화제 날이 되었고 모두 학교에 모이기 시작했다. 강연 시작 전 시간이 남아서 마키는 유키와 토키에게 부스 체험을 하러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다. 아카기 또한 함께 가고 싶었지만 마키에게 제지당했다. 유키와 토키는 여러 가지 이득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유키는 문화제가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소풍 후 유키는 토키에게 공주 복수를 마친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토키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고 유키는 그가 곧 답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미래에 그와 함께 다시 문화제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색팀이 숨겨진 로봇을 찾던 중 미확인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유키는 축제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유키가 의상을 고르는 동안 토키는 여전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유키가 사진을 다 찍었을 때 토키는 유키가 공주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때 소피가 이야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사회를 처음 맡은 MC 친구는 말을 더듬거렸고 미카가 사회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에페달크 관련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이 행사를 미리 알고 있던 수상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로 유키를 공격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토키는 재빨리 뛰어들어 싸웠지만 공격자가 자신이 항상 지키고 복수하려 했던 공주라는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순간 토키는 공주에게 칼에 찔렸습니다. 공주의 칼에 찔린 토키는 과다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공주가 계속 공격하려는 순간 정체불명의 인물이 갑자기 뛰어들어 공격을 막았습니다. 이 상황은 모두에게 공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 위험을 피하려고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토시도 재빨리 도우러 왔지만 유키는 방금 일어난 일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소피는 유키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세게 뺨을 때린 후 아카기에게 토키를 치료받게 하라고 불렀습니다. 공주는 토키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 곧바로 달려가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수께끼의 인물은 그녀를 그렇게 쉽게 두지 않았고 토시는 재빨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제 군대가 도착했고 불리한 상황을 깨달은 공주는 즉시 도망쳤습니다. 마키는 서둘러 의학교사 마리나를 데려왔지만 마리나는 의학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무서워해서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토키의 출혈을 막기 위해 그녀를 대신하셨습니다. 유키는 즉시 유엔에 지원을 요청했고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한편 공주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인물과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카기의 친구도 촬영을 위해 뒤쫓아갔지만 공주가 그를 노리면서 상황은 위험해졌습니다. 친구는 다가오는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그가 베일 뻔한 순간 한 병사가 뛰쳐나와 공격을 막았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기자들은 정말 무모합니다. 공주는 그 후 토키의 응급치료를 위해 준비된 헬리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떠나지 못하게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 즉시 전투 로봇을 불렀습니다. 지휘관은 신호를 받았고 토키가 아직 의식이 없었기에 톰과 메이에게 전투를 명령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인물은 토키가 이전에 스케치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얼굴을 하고 있어 상황에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숨겨진 로봇도 공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의사의 검진 결과 토키의 몸은 자가 치유되고 있어 의료 개입이 필요 없었고 의식도 회복했습니다. 밖에서는 톰과 소피가 공주와 대치했지만 공주는 손쉽게 방어하고 연구소로 직행했습니다. 지휘관은 공주에게서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토키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토키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매우 좋지 않았지만 공주가 자신을 찌른 후에도 그녀를 구하러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령관은 토키 공주의 로봇도 이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에파돌그의 목표는 토키인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공주를 구할 기회를 포함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며 토키에게 이곳을 지키기 위해 검은 로봇을 조종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토키는 자신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승낙했습니다. 의사는 그가 견디고 싸울 수 있도록 진통제를 주사했습니다. 토키와 유키는 전투 준비를 하며 검은 로봇에 탑승했습니다. 유키는 토키에게 죽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공주와 마주쳤을 때 유키는 또 다른 로봇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톰이 연락하여 발사대에 도착하여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로봇도 도착했고 세 사람 모두 전투에 뛰어들었다. 유키는 상대들이 싸움에서 협력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사실 그 팀의 보라색 머리 소녀는 오로지 자기만의 공을 세우고 싶어 했다. 토키는 그녀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지만 그녀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도 톰이 적절한 시간에 도착하여 보라색 머리 소녀와 대치하며 토키가 공주와 단독으로 싸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토키는 매우 약했지만 여전히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유키는 토키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공주를 구하고 싶다면 자신의 계획을 따르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즉시 토키에게 후퇴하여 모두와 재편성하라고 요청했다. 유키는 공주와 보라색 머리 소녀가 협력해서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요격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소피의 전술 전개로 그들은 보라색 머리 소녀를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공주도 세 방향에서의 공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모함을 불러 보라색 머리 소녀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토키는 추격하려 했지만 톰이 그를 막으며 모함에 가면 죽음뿐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전투 후 토키는 기진맥진하여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학교에서의 공격 후 토키는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의사들조차 그의 회복 속도에 놀랐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주민들이 위험을 피해 이사를 가기 시작했고 손님이 크게 줄면서 상점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토키를 공격한 사람의 얼굴이 유키와 매우 닮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키는 수군거림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휘부는 단 한 명만으로 조종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메이와 토시가 이전처럼 단순히 조종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전투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소피는 축제 사건 이후 아버지로부터 프랑스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와 함께 남아 싸울 것인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가는 길에 소피는 우연히 자판기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토키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불쌍해서 몇 가지 물건을 사주었다. 토키와 함께 앉아서 소피는 정말로 남아서 싸우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부모님께 불복종하고 남을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듣고 프랑스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토키는 소피의 이야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는데 그녀가 방금 사준 라면을 먹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토키는 아직 배가 고파서 아이스크림을 더 먹고 싶었고 녹차 아이스크림과 팥 아이스크림 중에서 고르느라 애썼다.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전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피는 이 말을 듣고 토키가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소망대로 결정하고 자신감 있게 떠났다. 결국 토키는 팥 아이스크림을 골랐지만 내 생각에는 녹차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 보인다. 한편 우주에서는 공주와 보라색 머리 소녀가 이전 임무 실패로 벌을 받고 있었다. 대머리 남자가 다음으로 싸움에 참가하고 싶어 했지만 가면 쓴 남자가 그를 막으며 철저히 조사한 후에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와 보라색 머리 소녀는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싸우기를 간절히 애원했다. 토키는 아이스크림을 사는 데 실패한 후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고 풍경을 즐기기로 했다. 바로 그때 유키가 그를 방문하여 아이스크림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키는 자신과 공주가 정말 그렇게 닮았는지 궁금해했다. 토키는 유키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닮아서 공주로 오해했었다고 대답했다. 다시 공주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공주와 보라색 머리 소녀가 지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수께끼의 인물도 그들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다음날 유키는 마키와 케이지스 그룹과 함께 마키의 코스프레 의상 촬영 장소로 갔습니다. 토키는 건강검진을 위해 의사의 지시로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마리나 선생님도 함께 갔고 마키는 최근 스트레스가 많은 일들 후에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리나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아카기는 마리나 선생님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탈취 사건에서 그녀는 다른 선생님들을 설득하여 학생들의 계획에 동의하게 했고 마키는 이 여행 후 마리나 선생님이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함께 초대했습니다. 한편 연구소에서는 토시와 메이가 1인용 로봇 전투 훈련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반면 소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소피가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면서 사령관은 전투 편대의 재편성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키는 소피의 출국으로 연구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토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령관은 소피의 부모가 프랑스 정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때 공주와 보라색 머리 소녀가 연구소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저임금 노동자 2명을 제거하고 그들의 복장으로 위장하여 더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유키의 팀은 마키와 마리나 선생님이 코스프레를 한 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구소에서 잠재된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작업에 빠르게 몰입했다. 공주와 보라색 머리의 소녀는 연구소 깊숙이 들어가다가 토키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들은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토키는 곧 그들의 존재를 알아챘지만 싸우는 대신 공주가 과거를 기억하고 진실을 깨닫도록 도우려 했다. 하지만 공주는 듣지 않고 토키를 인질로 잡아 그를 데리고 가라고 강요했다. 세 사람은 그 후 발굴 현장으로 갔고 보라색 머리의 여자는 중요한 물건인 사이퍼스톤을 인식했다. 그녀는 그것을 얻으면 공주가 이 행성에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믿었다. 사이퍼스톤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세 사람은 모두 검은 로봇을 그 순간 소피와 군대가 도착하여 공주를 재빨리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본 공주와 보라색 머리 여자는 즉시 도망쳤습니다. 소피는 공격하려 했지만 토키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소피는 이 행동이 토키의 공주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피는 토키에게 이곳을 맡기는 것이 불안하여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유키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UN 요원들에게 발견되어 연구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공주와 보라색 머리 여자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댐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보라색 머리 여자는 공주를 제거하고 공을 가로채려는 의도로 공주를 빨리 배신했습니다. 위험을 깨달은 공주는 재빨리 폭포 아래로 뛰어내려 도망쳤다. 토키는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공주가 폭포 아래로 떨어진 것을 알았다. 그는 즉시 그녀를 찾으러 나서기로 결정했다. 사령관은 매우 걱정했지만 토키의 행동이 적을 돕는 것처럼 보여 그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키의 어머니는 토키가 완전히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가 단지 악마의 지배에서 공주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령관은 일시적으로 의심을 접어두고 현지 경찰에게 공주 수색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게다가 현재 지구에는 기계인간이 한 명밖에 없고 적의 출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지원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그들은 연구소 아래에서 발굴되고 있는 것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사령관은 그것을 협상이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세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후 유키의 어머니는 아카기의 아버지와 만나 미국에서 오늘 도착할 예정인 새로운 기계 인간 부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토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검은 로봇을 이용해 공주를 찾기로 결심했다. 톰은 여전히 토키가 그들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토시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만약 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면 토키가 공주를 구하려 하고 그 편에 합류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감탄할 만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피는 왜 토키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의심을 피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토키는 유키와 함께 검은 로봇에 탑승했고 사령관 또한 그들에게 사용을 허가했다. 밖에서는 보라색 머리 여성이 모든 정보를 무선으로 보냈고 임무에 배정된 가면을 쓴 남자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이때 미군 수송기 또한 도착했다. 하지만 가면을 쓴 남자가 비행형 기계인간을 차고 연구소로 직행하자 지휘실에 경보가 울렸다. 가는 길에 그는 수송기를 공격하여 미측으로 하여금 예정보다 일찍 화물을 투하하게 만들었다. 비행기는 통제력을 잃고 연구소를 향해 직진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검은 로봇이 적시에 나타나 비행기의 추락을 성공적으로 막았다. 그러자 가면을 쓴 남자는 날아가 보라색 머리 여성의 위치를 찾았다. 공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보라 머리 여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시신을 찾아 토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적과 마주하자 토키는 그를 연구소에서 끌어내 싸움을 벌였다. 즉시 가면을 쓴 남자는 토키를 하늘 높이 끌어올렸고 그는 검은 구름에 둘러싸여 공격할 수 없었다. 그는 토키를 하늘로 끌어올리며 공격했고 지휘관은 미사일 지원을 원했지만 날씨가 너무 나빠서 배치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또 다른 비행형 기계 인간이 나타나 검은 로봇과 합체하여 토키에게 날개를 달아주며 비행 부족 시스템을 활성화시켰다.
토끼와 유키는 가면을 쓴 남자를 손쉽게 공격할 수 있었다. 날개는 검은 로봇의 일부가 되어 토끼가 중력을 감소시키고 비행할 수 있게 해주며 그는 하늘을 나는 사무라이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가면을 쓴 남자를 재빨리 제압하여 그를 압도하고 후퇴하게 만들었다. 전투 후 지원군은 토끼에게 그가 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다. 토끼는 여전히 자신이 와시바 가문을 복수하기 위해 싸운다고 주장했다. 지원군은 그가 길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필요할 때는 여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뒤 떠났다. 유키는 지원군의 목소리가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공주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그녀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토끼와 유키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오늘은 그들의 보수가 지급되는 날이었다. 처음에는 토끼가 급여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곧 마음을 바꾸고 즉시 받기로 했다. 집에 돌아가던 중 토끼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삼촌에게 감사의 선물로 그 돈의 일부를 건넸다. 하지만 삼촌은 그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한편 유키는 급여를 받았지만 쇼핑 생각뿐이었다. 삼촌은 유키에게 여동생 선물을 사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선물을 고민하던 유키는 우연히 TV에서 온천욕 서비스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마키도 초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에 도착한 유키는 수업에 온 학생이 적어서 조금 심심함을 느꼈다. 몇몇 학생만 초대하는 대신 마키는 곧 이사갈 친구들을 위해 추억을 만들자며 전교생을 초대하기로 했다. 전교생이 참여에 동의했지만 출발 시간이 되자 아카기네 무리와 몇몇만 갔다. 유키의 월급으론 반값만 해결 가능했기에 토끼는 식사 준비를 위해 많은 재료를 사왔다.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여행은 시작되었다. 아저씨가 무리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었다. 도착하자 아저씨는 그들이 빌린 아파트로 안내했다. 아저씨는 이 지역에는 공중 온천이 없지만 비밀 저택으로 가는 산길 지름길이 있으며 그곳에 노천탕이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아저씨는 밤에 목욕하러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곰이 자주 나타나고 관리인은 오전에만 근무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행에 여전히 들떠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온 토끼는 저녁 준비를 서둘렀고 아카기 일행은 관광을 갔다. 잠시 후 토끼가 만든 카레가 완성되었고 모두들 그 맛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저녁 식사 중에 아카기의 친구 중 한 명이 방금 편집한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편집 실력이 매우 엉성해서 모두가 계속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나은 영화를 함께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영화가 곧 전학 갈 친구의 작별 인사라는 것을 모른 채 다음날 아침 모두 온천으로 향했지만 아카기 일행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먼저 갔습니다. 가는 길에 유키는 수건을 놓고 온 것을 알아채고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유키의 안전이 걱정된 토끼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한편 공주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며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유키는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 토끼와 함께 버려진 온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목욕을 하기 위해 헤어졌습니다. 목욕 중 유키는 예상치 못하게 공주님을 만났습니다. 유키가 공주님과 이야기하려 했지만 공주님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키는 토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키의 목소리를 들은 토끼는 즉시 달려와 벽을 뚫고 유키에게 왔습니다. 토끼가 도착하자마자 공주님은 갑자기 기절했고 그 순간 요원들이 뛰어들어 공주님을 데려갔습니다. 유키는 마키에게 전화하려고 밖으로 나갔지만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 유키를 납치하여 어머니의 배로 데려갔습니다. 우주선에서는 지휘관들이 유키를 실종된 공주로 오인한 큰 오해가 발생하여 잘못 붙잡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녀의 부상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유키의 어머니는 딸이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걱정과 절망에 휩싸였지만 유키의 가족과 팀 동료들은 여전히 구출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진짜 공주는 종합 검진을 받은 후 DNA 결과가 유키와 일치하여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주는 사실 유키의 조상이었습니다. 연구소 지휘관은 유키를 구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조종사들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흑색 로봇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톰, 메이, 그리고 토시는 가능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 조종 로봇을 사용해야 했다. 소피는 고국으로 돌아갈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동안 유키의 어머니는 절박해져 나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모두가 무력했다. 그때 의사가 지휘관을 찾아와서 그들이 조종사 없이 블랙 로봇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는 이전에 포스 나르니가 한 방식과 비슷했다. 하지만 지휘관은 이 방법을 즉시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토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소피가 그를 찾아와 그들이 이미 공주를 구했으니 이제 유키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토키는 유키를 보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고 비록 지금은 블랙 로봇을 조종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키는 공주가 어느 편에 서 있든 상관없이 공주를 보호하려는 결심을 굳혔다. 소피는 토키에게 실망하여 떠났다. 소피가 앉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붉은 글씨가 나타나 악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고개를 기면 악마가 그녀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소피는 주저없이 즉시 동의했다. 우주선에서 보라색 머리 여성은 유키가 공주를 공격한 비밀을 폭로할까봐 걱정하기 시작하여 유키를 제거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그녀가 유키의 치료실에 칼을 꽂았을 때 유키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자 소피는 앞서 만났던 수수께끼의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의사의 진료실에서 공주는 토끼처럼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일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공주님의 항체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었고 회복 나노머신도 공주님의 몸을 파괴할 수 있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은 로봇의 나노검이 나노장갑을 베어 장갑의 자가 복구를 막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공주님을 치료하려면 의사는 새로운 나노머신을 주입하여 현상 유지를 깨야 했고 그 나노소스는 토끼의 피였습니다. 토끼의 피 덕분에 공주님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는 공주님의 상처를 검사하고 공주님이 부정했지만 그녀의 DNA가 유키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가 450년 전의 공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의사는 유키가 잘못 체포되어 토끼와 함께 남겨졌다는 사실을 공주에게 알렸습니다. 한편 소피는 토시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마자 그녀는 다시 그 수수께끼의 인물을 만났는데 그는 자신을 제로라고 소개했습니다. 제로는 토키나 유키에게 접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들이 흥분할까봐 두려웠고 소피가 가장 영리했기에 소피와 소통하기로 했던 것이다. 제로는 자신이 인간도 아니고 인류의 동맹이나 적도 아니지만 인류와 공통의 적 에페도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로 돌아온 토키는 몰래 공주를 만나 검은 로봇을 가동하고 유키를 구출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었지만 공주는 자신이 검은 로봇을 훔쳤다고 가장하고 모선에 연락하여 되찾아가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토키가 모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주저없이 토키는 즉시 동의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검은 로봇으로 향했고 유키 어머니의 무리가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기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이는 유키 어머니가 가능한 모든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기에 토키에게 의지해야 했을 때 세운 계획이었다. 그때 토키와 공주가 검은 로봇에 탑승했고 이 순간 450년 전 공주로부터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메시지에서 공주는 후손들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악마들과 싸워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그것이 와시바 가문의 최고 임무였다. 이로 인해 현재의 공주는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 많은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공주는 그들이 지휘관을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후 토키와 공주는 함께 떠났다. 우주선의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의사는 공주가 사라졌다고 발표했고 검은 로봇이 허락 없이 작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휘관은 즉시 톰과 메이에게 검은 로봇을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개입을 막는 비상 잠금 장치가 있음을 발견했다. 상황을 깨달은 지휘관은 비상 권한을 사용하여 즉시 유키의 어머니 체포를 명령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았고 저항하지 않고 체포를 받아들였다. 한편 소피는 제루와 긴장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인류와 그의 행성의 공통의 적인 에페돌그의 목적이 절대적인 지배라는 것을 밝혔다. 에페돌그는 지구를 모든 인류가 엄격한 계급 시스템 아래 통제되는 식민지로 만들기를 원했다. 그 시스템에서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할 것이다. 제루의 말은 소피에게 지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우주선에서는 유키가 어떻게든 자신이 갇혀있던 방에서 탈출한 상태였다. 주변을 탐색하던 중 유키는 예상치 못하게 자신을 추적해온 보라머리 여자를 만났습니다. 도망치던 유키는 운 좋게 비밀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곳에서 유키는 손을 넣으라는 이상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유키가 손을 넣자 그녀의 정신은 우주로 빨려 들어갔고 지구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공주는 에페돌그 모함의 귀환을 요청했습니다. 에페돌그 사령관은 곧 잘못된 사람을 붙잡았다는 것을 깨닫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악마들에게 유키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루는 소피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행성이 에페돌그에게 침략당했고 그는 쓰러진 동료들을 위해 지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루는 한때 인간과 협력하여 에페돌그와 싸우고 싶어 했지만 인간의 의심 때문에 죽을 뻔한 후 그저 옆에서 정보만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들이 참여했던 이전 전투는 에페돌그 정찰대와의 충돌에 불과하며 진짜 침략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로의 행성은 에페돌그의 갑작스럽고 빠른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함락되었다. 떠나기 전에 제로는 소피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남겼다. 한편 유키는 에페돌그 침략과 제로의 행성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지만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공주 로봇이 수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이용해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다른 방에 들어갔을 때 유키는 그녀를 놀라게 한 인간의 머리를 발견하고 도망쳤다. 동시에 토키는 에페돌그 모선에 탑승했다. 도착하자마자 공주가 먼저 내려 상황을 파악했다. 무기를 가지러 방에 갔던 그녀는 유키가 자기 방어용으로 가져간 탓에 검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상황을 사령관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보고하는 동안 토키가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혼란을 야기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공주가 자신들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에페돌그 사령관은 그녀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도망치던 유키는 다시 한번 보라 머리와 마주쳤습니다.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토키가 제때 나타나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함께 모함선에서 도망쳤습니다. 유키는 토키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지만 그는 단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도 전에 세 사람은 모두 가면을 쓴 인물이 밀어내는 힘으로 우주 공간으로 던져졌습니다. 다행히도 제루가 때맞춰 나타나 세 사람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한편 지휘실에서는 토키가 유키를 무사히 구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에페돌그 모함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여 대규모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2시간 후면 지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유키 일행도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착륙하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특히 유키의 어머니는 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더욱 안심했습니다. 유키는 팀원들에게 환영받았지만 도와주긴 했어도 여전히 인류의 적 에페돌그의 일원인 공주가 함께 있었기에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제루가 갑자기 나타났지만 제루가 설명하기도 전에 토키는 칼을 뽑아들고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제루는 한 번의 동작만으로 토키를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제루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진짜 공주는 450년 전에 죽었고 그들이 보고 있는 사람은 진짜 공주의 유전 정보로 만들어진 복제품일 뿐이었습니다. 이 복제품은 에페돌그의 계획을 위해 만들어진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공주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족의 기억은 거짓이었고 그녀를 조종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것이었습니다. 유키가 에페돌그 함선에서 보았던 머리는 또 다른 복제품을 만드는 장치였고 적의 음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에페돌그는 침략한 행성의 존재들에게 거짓 기억을 심어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루의 행성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고 제루가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도 같은 방식으로 침략당할 것입니다. 제루는 에페돌그에 맞서 인류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지만 토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루는 토키 같은 하급 병사의 결정이 아니라고 비웃으며 떠나기 전에 토키의 검을 두고 갔습니다. 유키는 여전히 의아해하며 제루의 손목에 있는 시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루는 유키의 아버지가 한때 자신의 좋은 친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화 후 사령관은 유키의 어머니를 복직시켜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무총장이 전화하여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 연구소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모두가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페돌그 모함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여 지상으로 전투 로봇들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은 즉시 모든 전사들에게 전투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피는 여전히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하쿠테키는 비행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제루와 함께 토키는 공중에서 사무라이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가면 쓴 자에게 즉시 지상으로 끌어내려졌고 에페돌그의 로봇들은 연구센터를 빠르게 침투했습니다. 군대가 로봇들에게 사격을 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총격은 적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하고 납세자들의 돈만 낭비했습니다. 톰의 그룹이 전투에 참여했지만 메이는 대머리 남자에게 공격을 받아 팔을 잃었고 토시는 보라색 머리 여자에게 배를 찔려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톰만 남았지만 로봇들이 센터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령관은 에페돌그 모선이 지구에 착륙하여 전체 지역을 덮는 거대한 막을 펼치기 시작하자 완전 철수를 명령했다. 많은 로봇들이 모선에서 나와 생존자들을 잡아들이고 제압하기 시작했다. 마키의 그룹은 철수하는 중에 가짜 공주를 구하려는 소피를 만났다. 그들은 소피를 돕기로 결심했지만 그 직후 보라머리의 적이 공주를 발견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토시는 마지막 힘을 다해보라 머리의 적을 처치하고 다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톰은 동료의 죽음에 분노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지만 토키는 그때가 무의미한 희생을 할 때가 아님을 알고 그를 끌어냈다. 결국 에페돌그와의 첫 전투는 인류의 패배로 끝났고 쓰라린 패배였다. 모두가 집합 지점에 모여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 현재 비상 상황에서 사령관은 학교를 임시기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반경 25km의 보호막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이 보호막이 모든 것을 덮는 구형 블록 형태였기에 땅을 파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빛은 여전히 이 보호막을 투과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광학 안경을 이용하여 외부와 소통하려 했습니다. 에페돌그가 찾던 것은 450년 동안 지하에 묻혀있던 미지의 물체 사이프러스 스톤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은 재단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의사는 여전히 부상자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에페돌그가 제압된 사람들을 붙잡아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미지의 돌을 발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유키와 그녀의 일행은 가짜 공주와 함께 삼촌의 집으로 돌아온 후 제루를 만났습니다. 모두 함께 앉아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루는 8년 전 일어났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그는 우연히 산에서 함정을 파는 남자를 보았는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루 자신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남자는 유키의 아버지였다. 그는 매우 인내심 있게 제루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살을 사용했다. 제루는 그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타나야 했다. 유키의 아버지는 제루를 보자 자신의 가설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제루라는 이름 또한 유키의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다. 제루는 유키의 아버지를 자신의 기지로 데려갔고 그곳은 간단한 가정용품과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루는 사슴과 토끼와 같은 숲속 동물들의 수가 사냥 때문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그들을 많이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악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사실 에페돌의 귀환에 대한 경고였다고 밝혔다. 제로는 인간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위험을 암시할 수밖에 없었다. 유키의 아버지와 제로는 이 위협에 대해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 유키의 아버지가 기지를 떠날 때 산에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해 생존하지 못했다. 제로가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제로는 마지막 유품으로 그의 시계와 일기만을 간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제로는 유키의 아버지가 악의 존재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에페돌 모함에서는 수수께끼의 돌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보라색 머리의 여자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자신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유키 일행은 공주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토키는 공주를 찾으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공주는 혼란스러운 나머지 유키의 애완동물을 따라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펑펑 내리자 유키는 공주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발을 헛디뎌 의식을 잃었습니다. 꿈속에서 유키는 아버지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자신과 공주가 서로 껴안고 추위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떠날 준비를 했다. 유키는 눈이 녹기를 기다리고 싶었지만 공주는 편백나무 돌 때문에 눈이 녹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편백나무 돌은 주변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에페돌 본대의 진입을 위한 관문을 열 준비를 하며 지구 침략의 시작을 알렸다. 위험을 감지한 두 사람은 이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토키도 두 사람을 데리러 와 있었다. 편백나무 돌이 점점 커지면서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고 있었고 에페돌의 공격은 거의 확실시되었다. 인류가 신중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침략자들의 파괴 아래 곧 멸망할 것이다. 에페돌은 행성의 모든 자원을 이용한 후 다른 행성을 침략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제거되지 않는다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미래를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 요청을 위한 모든 통신이 두절되어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한편 톰은 에페돌에 맞서 게릴라 전술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지휘관은 톰의 로봇과 하쿠테키의 로봇 단 2대만 작동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메이는 공주 소유의 또 다른 로봇이 있지만 에페돌 모함이 나타났을 때 협곡에 추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로봇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지휘관은 모두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방어 계획이 논의되는 동안 특별히 할 일이 없던 유키의 무리는 공주와 함께 학교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마키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공주와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피했습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도 나타났다. 세상이 끝이 다가오는데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가오는 도전에 더 잘 맞설 수 있도록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고는 수업이 끝난 후 토키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상담실로 갔다. 수업이 끝나고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토키는 자신이 사무라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이런 시대에는 그 직업으로는 배고픔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토키는 다른 아이들처럼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토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결단력이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잃지 마세요. 상담이 끝난 후 토키와 그의 그룹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공주는 처음으로 지구 음식을 맛보았고 극도로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음식 3접시를 먹어 치웠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맛없는 정육면체만 먹었고 이것만큼 맛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키는 모든 것이 끝난 후 공주가 지구에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멋진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주는 마음속이 완전히 공허함을 느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학교 최고의 상담사인 마리나 선생님이 나타나 공주가 점차 진정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식사 후 모두가 교실로 돌아갔고 아카기의 친구는 온천에서 그룹이 논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화 대본을 완성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었지만 그들은 즉시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반의 다른 학생들도 참여하고 싶어 했고 모두가 사무라이 좀비가 야구를 하는 영화 촬영을 준비했다. 공주님은 전쟁이 곧 일어날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토키는 이것이 전투를 준비하는 한 방법이며 모두가 힘든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시작되었다. 톰은 테러리스트로 분장하여 장면에 참여했으며 메이는 브루스리 역할을 맡아 톰에게 강력한 킥을 날렸다. 모두가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공주님도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 작은 평화를 즐기며 함께했다.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진실을 마주한 후 공주님은 사령관을 만나 협력을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주님의 결의를 본 사령관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이때 파편이 더욱 상승한다는 정보가 전에 없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모두 결전을 위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전투에 나서기 전 토키는 유키에게 자신을 믿고 목숨을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유키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토키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목숨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자 유키는 승낙했습니다. 한편 토키는 유키가 전에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공주를 구한 후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토키는 유키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했고 유키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고백은 유키를 당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 청혼으로 모두의 사기가 더욱 높아졌고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사들은 에페달드 모함을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블랙로봇은 적 사령관 3명과 싸우며 모두가 터널을 통해 모함에 침투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토시의 죽음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던 톰은 동료를 복수할 결심을 했습니다. 한편 소피는 갑자기 위에서 공격해 적진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토키가 어려움에 처하자 제루는 재빨리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여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왔다. 이때 보라색 머리 여자도 나타나 소피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공주가 갑자기 물속에서 나타나 보라색 머리 여자와 싸움에 뛰어들며 예전의 앙금을 풀기 시작했다. 한편 그룹의 지휘관은 모함의 통제센터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통제권을 되찾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유키의 어머니는 제루가 준 USB를 사용했고 그 안에 모든 데이터가 모함 시스템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지휘관은 톰과 제루에게 지하실로 내려가 푸스나르니의 로봇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소피가 전투에서 점점 밀리는 동안 일련의 폭탄이 갑자기 폭발했다.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던 토시였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었다. 토시의 귀환은 소피와 팀 전체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톰은 이제 로봇에 도착했지만 제루는 그가 로봇과 연결하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톰은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로는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제루에게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 연결 과정을 빨리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공주는 보라색 머리의 여자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보라색 머리 여자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토시가 갑자기 나타나 다리를 찌르며 공주가 전투를 신속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왔다. 가면을 쓴 남자는 보라색 머리 여자를 위해 복수하려 했지만 토키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지만 토키가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위험한 상황을 깨달은 소피는 토키에게 연락하여 연구소로 직접 날아가 가면을 쓴 남자를 유인해 따라오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소피는 나머지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토키는 계획대로 움직였고 도착하려는 순간 소피는 발사기를 사용하여 가면을 쓴 남자의 날개 하나를 파괴하여 토키가 그를 물리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대머리 남자만 남았지만 그는 에페달 사령관의 거대 시스템에 의해 활성화되어 더 크고 강력해졌습니다. 톰이 재빨리 지원하러 왔고 유키는 전투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 검을 막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함께 돌격했지만 소피는 검을 막기 위해 자신의 로봇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즉시 유키는 창을 사용하여 대머리 남자를 찔러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한편 에페달 지휘관은 불리한 상황을 깨닫고 급히 모선으로 돌아가 침공 절차를 가속화할 준비를 했다. 토키와 공주는 그를 추격했지만 유키는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죽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토키는 유키를 위로하기 위해 뒤에 남게 되었다. 그때 에페달 지휘관은 침공 절차를 가속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제루가 나타나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그는 제루와 유사한 존재였다. 제루는 그의 귀에 정신을 지배하는 벌레를 넣고 샤드를 활성화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일시적으로 상황이 안정된 후 모두가 지휘관에게 에페달그의 진정한 목적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번 침공의 목표가 에페달그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에페달그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이번 침략이 실패하면 다른 군대가 정상 속도로 지구에 올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군대는 약 224 진화주기 후에 지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제루는 자신의 고향 행성의 생존을 걱정하며 에페달그 사령관에게 현재 상황을 물었습니다. 사령관은 제루의 행성 침략 과정이 제루의 종족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 항상 매우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약 80% 정도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들이 현재 에페달그가 빼앗은 것을 되찾기 위해 은하계 연합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루는 자신의 종족이 여전히 싸우고 에페달그의 잔혹함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에 대해 걱정하며 사령관에게 자신의 기원을 물었습니다. 그는 에페달그가 침략하려는 행성들에서 종족을 복제하여 그녀와 같은 복제품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침공 과정이 끝난 후 공주를 포함한 모든 복제물은 파괴될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만들었고 비록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녀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인류에게 에페달그에 대한 중요한 승리임을 깨달았다. 그 후 지휘관은 한 상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었고 인류는 은하연합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대신 그들은 에페달그를 막기 위해 파편을 파괴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에페달그의 잠재적인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경쟁을 시작했다. 한편 제루는 유키에게 450년 전 토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제루는 그 당시 자신과 그의 팀이 에페달그의 침공을 막기 위해 가던 중이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에페달그의 함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로 돌진하고 있었다.
극심한 증오심으로 제루 일당은 두 함선을 충돌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에페달그 생존자들은 파편과 함께 지구로 추락했습니다. 제루 일당은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지구로 추락하여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조종사 수가 점점 줄어들어 병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제루는 전투를 계속하려면 더 많은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페달그 모함 공격 중 제루는 벌레에게 조종당하던 이들을 구출했지만 공주와 토키만 살아남았습니다. 공주는 백성을 지키고 후손들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큰 폭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희생되었고 토키는 동면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토키는 자신과 공주에게 싸울 기회를 준 제루에게 감사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공주는 유엔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했다. 토키와 유키가 공주를 방문했을 때 공주의 상태는 매우 나빴다. 의사는 그녀가 그들에게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힘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입했다고 설명했다. 토키는 화가 나서 그녀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의사도 그에게 비슷한 양의 약물을 주입해 싸울 수 없게 만들었다. 토키는 화를 내며 떠났고 유키는 집으로 돌아갔다. 유키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이전 사건으로 해고된 어머니를 만났다. 유키의 어머니는 이 기회를 이용해온 가족이 휴가를 가서 최근의 긴장을 잊고 쉬기를 원했다. 유키는 토키를 초대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그를 잊으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토키가 돌아와서 다음날 유키와 함께 외출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토키는 제로와 공주와 함께 에페돌그의 침략으로부터 다른 행성들을 구하기 위해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키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고 결혼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키는 극도로 슬퍼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토키는 아카기에게 가서 자신의 대신 유키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카기는 토키의 이기적인 행동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불쾌감을 표현했다. 수업에 돌아온 아카기는 토키의 떠남에 슬퍼하는 유키를 보았다. 유키는 토키가 450년 전 제로의 도움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 아카기는 유키에게 토키와 함께 싸우고 싶냐고 물었다. 그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키는 정말 그와 함께 있고 싶었기에 토키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유키의 결의를 본 아카기는 그녀가 토키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마키의 무리도 도와주겠다고 자원했다. 그들은 연구소 침입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키와 아카기의 친구가 기자들을 끌어들여 소란을 일으키는 동안 아카기와 유키의 그룹은 안쪽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아카기는 뒤에 남아 경계를 서는 동안 유키와 다른 두 명은 블랙 로봇으로 계속 진격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경계를 서고 있던 토시를 만났지만 그는 보안 시스템을 끄는 것을 돕겠다고 동의했고 유키의 그룹은 블랙 로봇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유키는 공주 로봇을 이용해 블랙 로봇을 꺼냈습니다. 토키는 아카기 친구의 생중계 영상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키는 토키의 그룹을 데리러 왔고 제루는 빨리 사이프러스 스톤을 작동시켜 모함의 우주 관문을 열었습니다. 토키와 공주는 우주로 곧장 뛰쳐나갔고 유키는 토키와 함께 싸우겠다는 결심으로 따라갔습니다. 유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자 토키는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다. 이때 유키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유키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새해에는 꼭 돌아오라고만 당부했다. 비행 중에 그들은 톰과 메이에게 습격을 받았다. 유키는 쓰러졌고 토키와 공주만 순간이동문으로 들어갔다. 유키는 토키를 찾겠다고 약속했고 토키도 그녀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토키가 들어간 후 문은 닫히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얼마 후 반 아이들이 함께 만든 야구 사무라이 좀비 영화가 개봉되어 모두 함께 즐겁게 관람했다. 들판에서 오토바이를 탄 개처럼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전투 후 5년이 흘렀습니다. 토키의 전투에 합류할 우주선이 완성되어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로가 남긴 데이터 덕분에 그렇게 빨리 우주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유키는 소피와 토시와 함께 토키를 찾아 우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끝이 났고 시청자들에게 희망찬 수색과 재회 여정에 대한 열린 결말을 남겼습니다.